자, 오늘 수업이 좀 늦어져서 시작을 하는데 아직 안 들어온 사람들도 있는데 간단한 안내 사항도 있고 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3주째 돼서 뵙겠습니다. 지금 요 시점에서 몇 가지 거 간단하게만 안내하고 다 들어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쭉 해보면은 마음이 너무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하겠지만은 마음만 급하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직 늦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요 시점에서 시작해서 서울 수석이라든가 경기도 차석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1, 2월 달 공부했던 요 사람들의 어떤 성과물이 없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죠. 다만 너무 늦는 것, 지금 한다라고 해서 늦는 것 아닌데 막 마음만 급해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그 두서가 없는 경우에 사람들이 있는데 순서대로 집중해서 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자에 보면은 그 추가 경정 예산 투입해서 더 일자리 창출한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기입형이 조금 생소한 것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2018년도에는 노량진 학원가에서 영어 사전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입형도 8문제이고 합해서 16점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점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서술 논술에 대비해서 지금은 이론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때이지 그러한 용어들을 외우고 다니면서 그걸로 인해서 스터디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해서 득될 것보다 오히려 손해될 것이 더 많다라는 거. 그렇죠?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합격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초수이면서 1, 2월 일반 이론 끝냈다고 백지 쓰기 하고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백지 자라요 아직도. 뭘 한다고 지금 백지를 쓰기를 하면은 뭐가 인출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직 멀었어. 왜 그렇게 성급해? 심화이론 충실하게 들으면서 일반 이론서 하고 그 다음에 심화이론 자료하고 연동시켜가면서 복습 철저히 하고 이론의 체계를 분명하게 잡는 것이 지금에서는 더 중요해요. 그리고 머릿속에 뭐가 있을 때 적어도 머릿속에 80% 언저리까지 있을 때 그걸 백지 쓰기 하면서 끄집어내고 끄집어내면은 85%, 90%까지 끄집어내진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애써서 그거 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역시 또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재수, 삼수 하는 입장에서는 백지 쓰기 하던 용어 사전을 외우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어느 정도 성과물도 있고 이럴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칼라 자료가 직강 기준으로 해서 나가게 되고 내일도 칼라 자료가 나가고 쭉 칼라 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를 단권화하면서 요 자료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이론서 같은 경우는 그게 얇지만 거기에는 예전에 40문제씩 출제되었던 그 상황에 맞춰서 이론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집약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걸로써 일반 이론을 공부했으면 지금은 이제 22문제 지금 어떤 시험 상황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이 요 심화 수업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에 놓고 칼라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별도로 서브노트 만든다고 또한 시간 보내면서 그러지 말고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단권화 시켜가면서 정리하는 것, 중간에 필요하면 A4 용지 하나씩 집어넣어서 정리하고 이러면서 요걸로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역시 서브노트도 만들면서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낭비함으로 인해서 실패의 요인이 된다는 것, 그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들어오셨죠? 이 앞에는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있어요? 커피 사러 왔어요? 생존의 법칙 중에 하나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회화 영역입니다. 회화 영역에서는 우리가 일반 이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딱 3개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어떤 조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조형 요소의 개념과 조형 원리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조형 요소와 원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보시면 뭐예요? 그러한 조형 요소와 원리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재료와 용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평면 표현이기 때문에 용구보다는, 즉 붓이라든가 라이프라든가 뭐 종이라든가 캔버스라든가 이러한 용구보다는 표현 재료에 의미를 두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감의 종류라든가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 재료와 용구 중에서 표현 재료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뭐예요? 그러한 이제 조형성도 익혔고, 그 다음에 그러한 표현 재료와 용구에 대해서도 익혔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법과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 회화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한 문제는 조형 요소와 원리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할 것, 그 다음에 표현 재료와 용구 중에서 특히 표현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갈 것, 그 다음에 효과적인 표현 방법의 다양한 용어와 관련해서 기법들이 있죠. 요거 정확하게 숙지하면 오늘은 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3페이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맨 위에서 보시면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은, 자, 회화와 조소의 개념으로서 분류할 수 있는데, 회화는 2차원의 평면 상태에다가 환영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 회화하고 그 다음에 내일 배울 판화까지가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조소는 뭐예요? 3차원의 입체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실제의 물질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소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이 있고, 현대에 와서 접근되는 구성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스팅까지를 분류해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회화와 조소의 가운데에 끼어 있는 것도 있어요. 두 영역을 넘나드는 것으로서 설치 미술이 있고, 그 다음에 컴바인 페인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뭐 나아가서 본다면 회화와 조소의 영역을 넘나드는 것 중에서 보시면은 미니멀리즘의 작품의 일부도 여기 해당될 수 있고, 뭐 그 비디오 아트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일부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차차 미술사에서 접근하도록 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조형 요소와 원리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쉬운 것, 일단 분류부터 접근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내가 못할까?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이 분류이지만은 실제로 요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정확하게 분류를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60%에 달한다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기억번, 균형이 있습니다. 균형은 요소일까요? 원리일까요?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명암이 있습니다. 명암은 요소이죠. 그 다음에 비례, 원리, 질감과 재질감은 조형 요소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이 있습니다. 형은 요소, 율동, 동세가 되겠습니다. 율동은 조형 원리. 그 다음에 양감이 있습니다. 양감은 요소, 대비, 원리. 통일과 변화, 원리, 농담, 여백 이러한 것들은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고, 강조라든가 동세 이러한 것들은 조형 원리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안 짚고 넘어간 것, 빛 있습니다. 빛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리 있는 거 있죠. 빛과 소리는 포스트 모던 아트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조형 요소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조형 요소는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이응, 지읒, 피읍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형 원리는 기역, 리을, 시옷, 치읓, 키역, 히읗, 티귿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도 없고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이걸 구분하고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이유로서 조형 요소의 개념인지 조형 원리의 개념인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시험에 나올 만한 요인으로서 조형 요소에서 형이 있습니다. 자, 형은
선과 면을 통해서 외형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은 선의 변화에 따라서 2차원의 평면적인 형인 세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의 이동에 따라서 3차원의 입체적인 형인 폼이 있죠. 이렇게 해서 세이프하고 폼으로 구분한다라는 것 알고 가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가장 기본을 이루는 회화 파트에서는 주는 문제로 기입형으로 나올 여지가 있으니까 챙겨주시고, 조금 더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자연 대상을 인위적으로 과장하거나 생략 강조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거기 보면은 중국 사람 인준의 작품에서와 같은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것, 이것을 변형된 형이라고 하죠. 그렇죠? 변형된 형. 그 다음에 관련해서 보시면은 마티스라든가 뭉크, 피카소 등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사물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없는 형, 당연히 창조된 형이겠죠. 추상의 형이니까요. 말레비치라든가 칸딘스키, 몬드리안 작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계의 형태로서 매끄러운 곡선이나 곡면 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무화 작품이라든가 베이컨이라든가 미로 작품이라든가 이러한 데서 볼 수 있는 것, 유기적인 형입니다. 그렇죠? 유기적인 형.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형이 변해 보이는 요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이 변해 보이는 요인 세 가지가 뭐였을까 했어요? 웃을 때, 울 때, 화날 때. 그래도 변해 보이죠. 우리가 미술적으로 접근하면은 형이 변해 보이는 요인은 눈높이에 따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원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눈높이, 보는 방향, 원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암이 있습니다. 명암은 명암,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이 되겠죠. 그래서 빛에 의해서 생기는 대기의 밝기와 어둡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물체는 뭐에 의해서 명암이 나타날까요? 일단은 암흑색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빛에 의해서 명암이 나타나고, 명암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암에 의해서 실제감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양이 있죠. 키우는 고양이. 고양이는 어두운 상태에서 대상을 보면은 칼라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흑백으로만 보인대요. 전부 다. 고양이는. 자, 그 다음에 빛의 방향에 따라서 역광, 반전광, 측광으로 불리우는데, 역광은 뒤에서 오는 거죠. 반전광은 물체를 포착하여 표현하기에 가장 효과적이다.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전방 45도 각도, 그러니까 측면이 있겠죠. 측면 45도 각도에서 들어오는 것이 반전광이고, 이것은 부피나 무게감을 나타내게 하는 표현 요소로 실제감 또는 입체감을 느끼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암에서는 반전광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 제시되어 있는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렘브란트 라이팅이라고 해서 렘브란트가 빛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접근해 놓은 것인데, 자, 이 사람은 대상인물의 사후방 45도 근처에서 광원을 두는 방식으로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이 있으면 요렇게 접근하거나 요렇게 접근하거나 이렇게 해서 빛을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데,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으로서 요 부분은 밝으면서 여기에 살짝 이렇게 뭐 얼굴이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어둠이 지면서 다시 여기에 이렇게 빛이 나오는, 여기에 이렇게 밝아지는 이러한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렘브란트 라이팅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거기 제시되어 있는 자화상 같은 경우가 그런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만약에 요 앞에서 오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이 훨씬 더 밝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 쪽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요쪽만 밝으면서 살짝 나오면서 어두운 면이 많음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러한 것들, 깊이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더 주는 방식으로 접근되는 것이 렘브란트 라이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문제 보시면 다음 보기에 들어갈 인명과 연도 또는 용어를 직접 기입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명함의 시작은 그리스 시대에 제욱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화가인데 이 사람은 포도를 잘 그려서 새를 유인했다라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영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 자연과학의 발달로 완벽한 재현을 위해서 과학적인 명암법이 도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정된 빛에 의한 명암법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오토. 그렇죠? 고정된 빛에 의한 명암법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지오토입니다. 피렌체 아파의 시오 시초로서 시초? 그럼 뭐라 하죠? CEO라고 해버렸다. CEO는 아니잖아요. 대표를 얘기하는 거. 선구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어?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얼굴 빨개지네. 그 안에도 그렇다 치고요. 선구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오토. 그 다음에 햇빛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의 현상을 이해하고 그린 최초의 화가는 마사치오이죠. 마사치오. 그 다음에 명암법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이러한 명암법의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1861년 누구입니까? 필리포 발디누치. 필리포 발디누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명암법을 더욱 발전시켜서 어두운 화면에 명암 대조법을 창안한 사람은 카라바조. 그렇죠? 그래서 명암법을 일반적으로 키아로스쿠로라고 하고 명암 대조법을 테네브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밑에 이번 문제이죠. 다음 작품과 설명을 참고하여 가론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밝음과 어둠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서, 그러니까 명암법 이렇게 써놓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리고요. 이탈리아어로서 빛과 어둠의 단계적인 변화를 통해 대상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르네상스 이후 명암의 대비를 통해 극적 표현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 자체가 명암법이 있고, 즉 키아로스쿠로가 있고, 그 명암법이 있어야 뭐가 있다? 명암 대조법인 테네브리즘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명암법이라고 하는, 밝음과 어둠 이렇게 했는데 명암법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로서 물어봤겠어요. 그래서 명암법에 요 단어를 묻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고 테네브리즘, 즉 명암 대조법이라고 쓴 경우에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키아로스쿠로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감과 재질감 이제 정리하고 털고 갑시다. 자, 질감이 있습니다. 재료의 테크닉이 만들어내는 화면상의 표현 방식으로서 화면에서 느낄 수 있는 촉감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료와 테크닉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물감이라든가 또는 붓의 표현이라든가 라이프의 표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서 만들어내는 촉감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필이나 수채물감, 크레파스 등과 같은 재료로서 종이, 캔버스 등의 화면에 표현하여 나타내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감은 앞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얘기했을 때처럼 모든 회화 표현 방식에는 이렇듯 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질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의 환영 표현을 위해서 그 물질성을 부각시켜서 표현하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는 재질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질감.
그래서 사과를 표현했는데 그냥 사과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뚜덕뚜덕 발라서 뭐 사과의 형태의 모습, 사과의 색깔의 모습 이런 것들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은 다 질감인 거죠. 그런데 요 사과를 표현했는데 요 사과를 너무 극사실적으로 표현해서 실제와 착각할 만큼 표현해 있는 것들. 그래서 요 사과의 물질감을 잘 나타내는 극사실주의적인 표현 수법, 이런 것들은 재질감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회화에서 표현 재료와 바탕 재료, 붓에 따라서 독특하게 느껴지는 표면적 감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하면은 핑거 페인팅 같은 경우는 물감에 의해서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표면적인 느낌이죠. 질감입니다. 그렇죠? 임파스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질감입니다. 그 다음에 액션 페인팅, 물감을 흩뿌리는 것, 이런 것들도 질감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재질감으로 보시면은 작품에 있어서 표현 재료, 금속, 물체, 종이, 조각천 등 재료 자체에서 생기는 물질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표현했는데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 물질적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면 재질감인 거예요. 물질적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면, 즉 유리를 표현했는데 유리의 그 반짝거리는 느낌, 깨질 듯한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했다. 솜털을 표현했는데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한 소음의 느낌을 가볍게 잘 표현했다. 이런 것들은 다 물질감을 잘 표현한 것으로서 재질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재료 자체가 가지는 표면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를테면은 파피꼴레가 있습니다. 또는 콜라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화면에다가 각각 모양이라든가 형태라든가 내용적인 것들이 다른 종이를 붙였어요. 그럼 종이 하나하나는 다 물질이죠. 실제 존재하는 물질. 그렇기 때문에 재질인 것이죠. 그 이외에 거기다가 철사라든가 또는 고무라든가 또는 가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였어요. 철사나 고무나 가죽 이런 것들도 다 세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물질이죠. 이것이 붙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재질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붙여놓은 것을 우리는 분류상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콜라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콜라주라고 해요. 그런데 이 콜라주 한 판에다가 잉크를 발라서 찍어내어서 그 떠낸 판을 우리는 콜라그래피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콜라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런 물질성이 실제 판에 다 붙여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말하는 것을 콜라주라고 해. 그래서 콜라주는 뭐냐? 재질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콜라주 한 것에다가 잉크를 발라서 찍어낸 이 콜라그래피는 질감이라고 해. 그렇죠? 질감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 여기에 붙여져 있는, 여기에 있는 것이 이를테면 가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꺼운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체크무늬 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붙여져 있는 콜라주 상태에서는 가죽이구나, 종이구나, 천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잉크 발라서 떠낸 콜라그래피 입장에서 보면은 가죽과 종이와 천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감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관련해서 풀어보면은 다음 제시된 작품을 질감 또는 재질감으로 구분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김태호 선생의 내재율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작품으로서 무수하게 많은 점의 형태를 축약해서 접근해 놓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질감일까요? 재질감일까요? 이러한 것들은 화면, 표면의 화면 자체의 재료라든가 이러한 것들로서 접근해 놓은 방식으로서 질감 되겠습니다. 그렇죠? 질감이고요. 그 다음에 백진스키 이 사람은 초현실주의 작가로 활약한 사람이고 헝가리 출신인가 아마 그래요. 이 사람의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그러면 질감일까 재질감일까요? 질감, 재질감. 이것은 환상의 세계를 표현한 것인데요.
실제 어디에 가보면 있을 법한 대상의 표현인 거예요. 실제로 내가 직접 이런 것을 주변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어디엔가 가면 이러한 세계가 펼쳐져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 나왔던 그 아바타 있죠. 그러한 세계처럼 어디에 가면 이러한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져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하지만은 있을 법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대상을 매우 정교하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재질감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쉬즈병이라고 하는 피카소의 작품에서 보면은 파피에꼴레입니다. 다양한 재질의 종이들을 붙여서 실제의 종이의 재질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감이고요. 그 다음에 화환과 커튼이 있는 정물이라고 하는 요 작품, 트롱프레이유 작품입니다. 그렇죠? 트롱프레이유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커튼이 쳐져 있는데 안에 있는 꽃은 실제 그림, 이를테면은 프롱크 그림인 것처럼 속였어요. 그리고 커튼은 작품이 아니라 실제 커튼처럼 이렇게 속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트롱프레이유 그림은 극사실적인 수법을 적용시켜서 표현했기 때문에 재질감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회화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소에서는 뭐냐 그러면, 조소에서는 회화하고 달라요. 회화는 환영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고, 조소는 실제적인 표현을 하는데, 조소에서는 그 표현 대상이 되는 재료 자체에서 재료의 물질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조소에서는 질감은 얼마나 가공하여서 얼마나 새롭게 변모했느냐가 중점이고, 그 다음에 재질감은 표현의 최소화예요. 그래서 재료 자체에 물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질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면은 소조는 질감으로 분류됩니다. 이를테면은 점토라든가, 그 다음에 청동, 그 다음에 석고 등등 녹이거나 물에 개어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질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질감 같은 경우는 표현의 최소화이고, 그래서 재료 자체의 물질성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극사실 조각이라든가 구성 조각의 일부 또 포함이 됩니다. 극사실은 론 뮤익이라든가 또는 듀안 헨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작품에서는 극사실 조각에서 실제와 구별이 안 될 만큼 흡사하기 때문에 재질을 중시해서 표현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구성 조각 같은 경우는 모든 구성 조각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다양한 재료의 결합.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재료는 다양한 물질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재질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럭서스 상자라고 하는 미키우나스의 작품에서 보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실물 오브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질감입니까, 재질감입니까?
당연히 재질이죠. 하나하나의 다양한 실물들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재질감입니다. 그 다음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섞어뜨기를 하여서 살짝 간략하게 채색을 해서 마무리한 것입니다.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을 청동으로 뜬 적이 없어요. 그것은 이후 프랑스 정부에 의해서 떠낸 것이고, 이렇듯 섞어뜨기를 해서 살짝 채색만 해서 완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질감일까 재질감일까요?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여기 섞어뜨는 거, 이러한 것들은 질감입니다. 그 다음에 론 뮤익의 야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 물을 필요도 없이 뭐예요? 재질감 되겠습니다. 그렇죠? 실물과 거의 뭐 흡사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윤효중의 현명이 있습니다. 윤효중의 현명은 질감일까 재질감일까? 이거 보면은 나무로 깎아서 표현하는 것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질감일까 재질감일까? 그래도 질감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것은 윤효중이 나무로 표현하는 것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둥근 칼을 이용해서 일부러 표면에 계속해서 까슬까슬한 질감 효과를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감 되겠습니다. 구분하는데 이제 어렵지 않겠죠? 우리가 일반 이론에서는 이론 그 자체로서의 접근을 하는 것이고, 심화 이론에서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97년 2000년대 초반 이러한 기출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끼워 넣어서 이론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론을 제대로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로 출제한 그 문제의 점수를 잘 맞아야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은 이론대로 배우되 이제는 뭐를 한다? 그 이론에서 어떻게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요거까지를 보는 것이 심화 단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복습할 때는 일반 이론서 옆에 놓고 이 심화 자료 같이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볼륨과 매스 있습니다. 볼륨은 양감을 말하는 것이죠. 양이 느껴지는 감각, 덩어리가 느껴지는 감각, 무게가 느껴지는 감각. 그래서 회화에서 보여지는 환영성의 근거를 두고 물체의 용적이라 무게에 대한 감각 또는 입체적인 감각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부피감, 무게감, 덩어리감, 양감 이러한 것들, 어떠한 것이 느껴지는 감각, 환영적인 감각을 말하기 때문에 주로 볼륨은 회화에서 사용하는 용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매스는 덩어리, 즉 조각에서 파악되는 실제 덩어리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 대상의 양괴 또는 양, 부피, 무게, 이래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궤적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하여서 주로 조소에서 접근되는 용어 개념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형 원리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조형 원리에서 대비가 있습니다. 대립된 성질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현상으로서 특정 부분을 다르게 함으로써 변화 있게 하는 원리다. 그래서 국어적으로 보면은 대비 대조가 다른 의미로서 접근이 되는데 우리는 통칭해서 그냥 대비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마티스의 춤 제시가 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은 색에 의한 대비, 그렇죠? 색에 의한 대비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례가 있습니다. 비례는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의 수량적인 관계에 따라서 길이라든가 면적, 부피 등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비율의 아름다움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비례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자, 이런 흐물흐물한 이런 유기적인 어떤 대상의 형태에서는 비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비례를 잡으려면 기준점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를테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건 비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요 길이에 따라서 요 길이가 몇이냐 이렇게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키는 여러분들의 두상의 길이를 토대로 해서 비례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7등신, 8등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굴 자체에서도 코의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눈의 기준, 입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얼굴이 얼마나 큰지, 몇 배인지 이러한 것들. 손 같은 경우도 이 손가락에 또는 손마디에 의해서 몇 배의 길이가 나오는지 이러한 것들을 잴 수 있는데, 이러한 둥글둥글한 이러한 형상들은 그러한 것들을 재는데 제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물의 형상에서는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비례인데, 이러한 사람의 표현이라든가 또는 뭐 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죠. 한 층의 기준을 두고 비례를 적용해서 접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례는 크게 보면은 균제 비례, 황금 비례, 금강 비례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균제 비례는 그 석굴암 본존불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으로서 그리스 헬레니즘기 비투루비우스가 건축의 서에서 창안한 것으로서 얼굴, 가슴, 어깨, 무릎의 너비가 1대 2대 3대 4이고 여기에 이른 인체 총 높이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라고 접근해 놓은 것이고요.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접근하는 것이 황금비입니다. 1.618대 1의 경우로서 특히 자연 현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접근 방법으로서 자연계에서 얻어지는 피보나치 수열을 기본으로 해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리스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발전되어서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이런 데 적용이 되어 있고, 현대에서 황금비가 여러 방면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 특히 건축물을 건설할 때 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서 금강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으로서 1대 4일, 1대 1.41 정도 되죠. 1대 1.41 이 정도 되는 것으로서 조선시대 궁궐건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면과 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1대 1.41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자, 문제에서 한번 보시면은 다음을 각 기준이 되는 비례로 구분하여 기입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흑해식 도기가 있습니다. 흑해식 도기는 어떻게 그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가로, 세로 면적을 근거로 해서 보시면은 나옵니다. 가로와 세로. 그래서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1로 잡았을 때 세로는 1.618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황금비례를 띠고 있습니다. 황금비례를 띠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동미륵보살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다른데, 일단 밑에 그 받침대가 있죠. 앉아있는 좌대의 길이, 맨 밑에서부터 앉아있는 좌대의 길이를 1로 봤을 때 그 앉아있는 상반신의 길이는 1.618이 나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대좌하고 그 위에를 구분해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황금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복궁 근정전은 금강비례입니다. 금강비례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건축물의 정면과 측면의 비례를 근거로 해서 접근한다라고 했고요. 부석사 무량수전 비례가 뭘까요?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 그랬죠. 건축물 자체를 근거로 해서 접근하면은 이것은 금강비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석사 무량수전의 평면도에는 기초, 이 평면 기단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길지는 않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618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단부를 근거로 해서 물어보면은 황금비가 나와요. 그러나 세워져 있는 건축물을 근거로 해서 물어보면은 금강비례입니다. 지금은 건축물을 근거로 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금강비례라고 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신용카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무슨 비례에 해당될까요? 여러분들의 돈을 슈킹해 가는 황금 비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황금비입니다.
은행 창구에 갔다가 막 이해를 못 해갖고 싸우는 그 어떤 분을 봤어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10일 날이 결제일이야. 근데 그 전까지 쭉 해가지고 이를테면 요 10일부터 해갖고 요 말일까지 요것만 가지고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는 또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 이미 결제해놓고 요때 10일 날 결제했는데, 결제해놓고 나도 요 한 10일에서 12일 정도가 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제해놔도 일정 부분이 또 남아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그 누가 와서 싸우고 있던데, 내가 설명해 주려다가 그냥 내 일이 아니어서 말하는데, 이게 정확한 그러한 그 돈을 쓸 수밖에 없는, 노예를 만들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묘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 일일날부터 해가지고 30일까지 정확하게 요때 딱 쓰고 요때 결제 딱 끝나고 0원부터 딱 시작하면 대부분 잘 안 써요. 너무 많이 썼다 그래갖고 이거 좀 줄여야 되겠다. 근데 요때 요러려고 보면은 이미 한 3분의 1 정도 써놓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냥 또 써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요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금융인데, 금융 말 그대로. 어쨌거나 신용카드는 황금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궤목 3층 장은 역시 가로 세로로 비율을 잡았을 때 정확하게 황금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공예 2006 시험 문제 보시면은, 우리 주변의 많은 형태에서 수학적인 비례의 질서를 찾을 수가 있다.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비례의 명칭과 그 특징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앵무조개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정확하게 황금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특징은 밑에다 쓰시면 가장 균형적이고 이상적인 비례, 가장 균형적이고 이상적인 비례. 하나 더 써주시면 가장 아름다운 비례, 가장 균형적이고 이상적인 비례, 가장 아름다운 비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규격종이가 있습니다. 규격종이 A4 용지를 말합니다. 요것 같은 경우는 종이 한 년 전체 전지에서 파지가 없이 정확하게 가로세로 잘라가면서 만들어내는 그 규격이에요.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황금비라고 쓸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것은 1대 1.414가 나옵니다. 우리가 1대 1.41 요것이 금강비잖아요. 그런데 1대 1.414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금강비로 분류합니다. 금강비예요. 이것은 가장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비례입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비례. 그리고 하나 더 써주시면 가장 편안함을 주는 비례. 가장 편안함을 주는 비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보시면은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자, 98년도 문제입니다. 다음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조형 원리를 찾아내고 그 원리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무용총의 수렵도에서 보시면은 잡으려는 자와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짐승 간의 치열한 운동감이 느껴지죠. 역동적인 운동감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공간 속에서 연속성의 특이한 형태, 보천이의 작품에서도 역시 인체의 움직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섭의 흰 소에서도 역동적인 움직임. 그래서 조형 원리는 동세입니다. 운동감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동세. 그래서 그 원리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라라고 했습니다. 받아 적어보시면은 회화나 조각에서
회화나 조각에서 선이나 면, 형 등에 의해 나타나는 회화나 조각에서 선이나 면, 형 등에 의해 나타나는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이다.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이다. 자, 그 밑에 보시면은 다음 가나다 세 학생의 작품을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은 교정에서 유체로 그렸죠. 그리고 흙뿌리 영감은 수묵 담채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핑거 페인팅은 색풀을 이용했고요. 자, 3-1번 보시면은 제작 시 유념해야 할 태도를 작품 순서대로 서술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3-2번 보시면은 작품에 나타나는 주된 조형 원리 두 가지를 작품의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먼저 3-1번과 관련해서는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유화로 교정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수묵담채로 흙뿌리 영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핑거 페인팅을 토대로 해서 색풀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접근했는데, 가번 같은 경우는 일단 뭐예요? 구상 표현이죠. 묻는 것은 아니지만 구상 표현인 것이고, 나는 상상 표현이죠. 상상 표현.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추상 표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추상 표현에 해당하는 것인데, 자, 유념해야 할 태도를 제작하면서 쓰라라고 했으니까 제작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은 뭔가? 먼저 가번 작품에서는 형태, 구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형태, 구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그렇습니다. 요 시기 같은 경우는 답안지에 이를테면은 그 글수가 제한이 없었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그 위에 이를테면은 유화로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유화적 특성을 어떻게 살려서 제작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넣어도 상관없었던 때예요. 요때는 그 뭐냐 그러면 그 16절지 종이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거 석장 주면서 거기다가 무한 필기 이렇게 해갖고 시험을 봤던 때예요. 요때는. 그래서 요때는 그 뭐를 연습을 했냐 그러면 글씨를 빨리 쓰는 연습, 그리고 이왕이면 남자가 쓴 것과 같은 글씨체 연습,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필수였어요. 지금은 절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남자 교사가 조금 딸리니까 남자 교사를 조금 더 우대한다라고 하는 헛소문이 돌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남자인 것처럼, 남자 답안지인 것처럼 그렇게 남자 글씨체로 연습하고 또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빨리 쓰는 연습도 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썼냐 그러면 상상 속의 내용을 해학적이고 정감 있게, 상상 속의 내용을 해학적이고 정감 있게 개성적으로 표현한다. 개성적으로 표현한다. 역시 이것도 수묵담채적인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어도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색풀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다양한 추상 형태와 율동이 드러나도록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색풀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다양한 추상 형태와 율동이 드러나도록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자, 그렇게 해놓고, 자, 3-2번에 보시면은
작품에 나타난 주된 조형원리 두 가지를 작품의 순서대로 서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겹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겹치지 않는 것. 그래서 조형원리니까 자, 먼저 이러한 것들은 겹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되 다 그냥 드러내는 거죠. 다 있을 법한 거, 다 연관될 것 같은 거, 그 중에서 이제 최상의 것을 찾으면 되는 것인데, 자, 교정에서는 대칭균형, 그 다음에 건축물과 자연환경 속에서 찾아야 되니까 조화, 대칭균형과 조화.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는 일단 혹부리도 나오고 영감님도 나오고 했으니까 동세, 그 다음에 시커먼 혹부리하고 영감님하고 상황에서 대비되죠. 대비.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핑거 페인팅에서는 일단은 뭐가 나와요? 율동 나오죠. 율동 써놓고 그 옆에다가 동세 했으면 바보이죠. 율동 안에 동세는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동, 그 다음에 통일과 변화. 율동, 통일과 변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조형 요소와 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시 작품들을 준비하였다. 이들은 주제, 재료와 기법, 표현 방법 등이 각각 다르게 제작되었으나 세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예시 작품을 통하여 학생들이 숙지할 수 있는 가장 중점적인 조형 요소와 원리는 어떤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수질오염 경고 포스터가 있습니다. 일본 작가의 작품이죠. 꼴깍꼴깍 죽어가는 안타까운 새의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나요? 일단은 새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죠. 형. 그 다음에 색도 있죠. 죽음을 암시하는 검정과, 그 다음에 경고의 표시로서 또는 긴급함을 알리는 의미로서 붉은색. 그러면서도 또 새의 얼굴, 머리라고 하나요? 여기에는 또 희망의 어떤 청색 이런 것들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 나와 있습니다. 꼴깍꼴깍 하면서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에서 선도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디언 깃발, 콜더의 작품입니다. 인디언 깃발에서는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색이죠. 원색이 칠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추상의 형입니다. 그렇죠? 깃털의 모습을 단순화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깃털이라고 딱 한정할 수는 없고 추상의 형. 그러면서도 또한 뭐요? 모빌이니까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번에서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춤추는 아이 무동,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무동에서 보시면은 역시 수묵담체이니까 색 들어가 있죠. 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채색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외곽선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선 들어가 있습니다. 셋 다 선, 형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골라야 돼요. 가장 중점적인 조형 요소로서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형원리 볼까요? 조형원리 보시면은 일단은 가번에서 뭐가 있어요? 새의 형상인데 두 다리로서 꼴깍꼴깍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균형이죠.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인디언 깃털에서도 이건 뭐 비대칭 균형 기본이죠. 모빌은 비대칭 균형. 그 다음에 춤추는 무동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건 사람의 형상으로서 균형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질 오염 경고 포스터에서 새의 형상에서 비례 나옵니다. 인디언 깃털에서도 비례 나오죠. 그리고 사람의 형상은 당연히 비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뭐도 나오나요? 자, 수질 오염 꼴깍꼴깍 죽어가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몸짓에서 동세 느껴집니다. 그리고 인디언 깃털은 모빌이니까 어때요? 바람의 힘에 의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동세 느껴지지요. 그리고 춤추는 아이에서 역시 춤을 추고 있으니까 동세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형 요소는 선, 형, 색
그 다음에 조형 원리는 균형, 동세, 비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학생들이 숙지할 수 있는 가장 중점적인 조형 요소와 원리는 어떤 것인가? 하나씩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만. 그러면 조형 요소 요 세 가지 중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가 뭘까요? 선입니다. 선. 여기서는 선. 그러면 왜 선이냐 이게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일단 색은 뭐가 문제냐 그러면 춤추는 아이에서는 담체이기 때문에 색 자체가 강조되어 있지는 않아요. 중시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둘은 색이 중시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 빠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에서 보면은 추상의 형도 있는데 둘은 구상형인데 하나는 추상이죠.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은 어떤 경우라도 다 맞아떨어져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꼴깍꼴깍 죽어가는 새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진동이라든가 바람에 의해서 움직임이라든가 사람이 춤추고 있는 움직임이라든가 뭐를 얘기해도 동세가 맞죠. 그래서 선과 동세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